밤이 늦었지만 케이는 술도 깰 겸 잠깐의 밤 산책을 나섰다. 익숙한 대학 교정을 걸으면서 노래를 들었다. 그 유명한 사이코의 배우 앤서니 퍼킨슨의 아들이다. 앤서니는 에이즈로 죽었고 그의 아내 에밀리는 9일 때 비행기에서 죽었다. 최후의 날을 노래하면서 아들 엘비스는 신나게 북치고 나팔도 분다. 죽는다는 것. 구묘역에서 망월동에는 두 개의 묘지가 있다. 하나는 망월동 시립묘지이고 하나는 국립 5.18 민주묘지이다. 시립묘지의 묘역들 중 제3묘역이 우리가 흔히 망월동 묘지라 부르는 5.18 규모역이다. 1997년 거기 있던 유해들은 국립묘지가 준공되면서 이장되었다. 그러나 이것을 찾을 때면 케인은 항상 구묘역에서 먼저 듣는다. 조부모가 1묘역에 누워 계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은 거기에 더 많은 현수막들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현수막을 보러 거기에 들른다는 말이 아니라 아직 제도화되기 이전의 5.18, 그 흔적을 K가 거기서 더 많이 본다는 말이다. 불의를 못 견디는 사람들, 정치적인 사람들은 여전히 구묘역을 잊지 않고 찾아온다. 그러고 무비의 붉은 머리띠를 감아 놓거나 나무들 사이에 구호를 걸어 놓거나 소나무들 사이로 난 숲길에다 시화를 전시한다. 신무역이 들어서던 1997년은 5.18 기억 투쟁에 있어 하나의 분수령이었다. 사태라거나 폭동이라 불리던 5.18이 광주 민주항쟁이라는 공식 이름을 획득했고 폭도들이 묻혀있던 묘지를 국가에서도 민주묘지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도 K는 보람이나 안도감보다는 뭔가 아슬아슬하다는 감정에 사로잡혔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빚을 받아냈는데 그것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돈이 실제로는 생활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음을 깨닫게 된 사람의 마음과 흡사했다. 항쟁 기념탑은 거대했고 추모가는 현대적이었다. 묘지들은 가지런하게 배열돼 있었고 민주의 문은 이제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다. 그럼에도 K의 마음은 아슬아슬했다. 그래,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 그것이 문제였다고는 K는 생각한다. 그가 생각하기에 어떤 행동이나 언어가 정치적이기 위해서는 거기에 반드시 어떤 근기가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해 법이나 국가가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할 때에만 정치적인 것이 발생한다고 K는 믿고 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도 않고 열릴 생각도 없는 문을 밀고 들어가는 것이 정치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합의가 아니라 쟁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치는 취향과는 다른 것이니까. 5.18도 그랬다. 1997년 이전까지 5월마다 금남로에서 열리는 집회는 불법이었다. 그래서 기어코 분수 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의지는 항상 공권력과 마찰을 일으켰고 그 마찰 덕에 사람들은 길을 쓰고 도청한 대로 몰려갔다. 그러나 1997년 이후로 이제 5.18에 대해 누가 뭐라고 하건 그는 범법자가 되지 않는다. 분수 광장에서의 5월 집회는 그 많은 지역 축제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 그러나 5.18은 급속히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실은 1990년 보상법이 통과된 이후였을 것이다. 청문회가 열리고 5.18이 국가가 기념일로 제정되었고 많은 유가족과 부상자들이 차례차례로 금전적 보상을 받았다. 기념재단이 생겼고 기념공원도 생겼다. 기념묘지에 국립묘지로 승격되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기념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애도가 끝나지 않은 사건을 기념할 수 없다. 현재 진행형이니까. 애도가 끝난 사건만이 기념될 수 있다. 지난 일이니까. 최근 K는 세월호 참사를 두고 어떤 이율 배반에 빠진 적이 있다. 넋이 나간 듯한 몰골의 유가족들을 보면서 그는 차마 애도는 종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다. 5.18은 그 애도 과정을 거의 종결해 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국립묘지의 위용 앞에서 K의 마음은 항상 모순적이다. K의 세대에게는 묘지와의 사연 또한 구모역의 쪽에 더 많았다. 대학 때 그는 구모역에 종종 갔었다. 회색 분자였으므로 K는 쓸데없는 고민이 많았고 정말 힘들어졌을 때 그렇다고 여겨졌을 때 소주 2병을 사들고 망월동을 찾은 적이 있었다. 반은 마시고 반은 뿌리다가 묘지 사이에 누웠는데 전혀 무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 심지어 낮잠에 빠지기까지 했다. 뭐랄까 그는 좀 든든했던 것 같다. 누군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의 눈을 떴을 때 그가 발견한 것은 누런 털의 개 한 마리였다. 스스로 개 같다는 생각을 K는 했었고 그러고 나면 얼마 동안 강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비엔날레 초창기 시민들의 문화 향유와 별반 상관없는 이 사업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안티 비엔날레가 열렸던 것도 망월 묘지였다. 무슨 심리였을까? 비 오는 새벽 으스스한 전시물들이 우비를 입고 어둠 속에서 젖어가는 모습이나 보자고 기어이 거기까지 갔던 이유는 서로를 동지라고 불렀던 이들과 매년 5월이면 묘지에 찾아가 한 번쯤은 꼭 부르고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말할 필요도 없다. 광주가 아닌 곳에서도 그렇게 찾아오는 대학생들은 아주 많았다. 묵념하고 노래를 부르러. 이한열도 김난주도 거기 누워 있었으니까. 요컨대 K는 구무역이 진짜 망월, 망월묘역이라고 여전히 생각하는 편이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딱히 그만의 것은 아니라는 걸 구무역에 걸려있는 현수막이나 머리띠들, 최근 다녀간 듯한 사람의 흔적들, 여전히 몇 개, 몇 개의 다발씩은 놓여있는 시들지 않은 꽃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생긴 봉분들을 통해 확인하곤 한다. 2010년대에 생긴 봉분들도 있었다. 분신하거나 투신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이 이제는 사라졌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고 그가 광주를 찾아오는 외지인들에게 구모역에만 가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구모역에도 가보라고. 점점 낮아지는 봉분들과 휘날리는 현수막과 생뚱맞게 우뚝 솟아 있는 국기봉과 이한열과 김남주도 둘러보라고 권할 뿐이다. 거대한 기념물은 항상 실태를 과장하기 마련이어서 국립묘지의 웅장함 때문에 광주에 대한 영웅적 환상을 품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광주는 이제 충분히 보상받았다는 환상 또한 품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신화도 늙게 마련이고 그 이면에는 추한 이야기들도 섞여 드는 법이다. 그러나 기억하는 자들의 태도와 의지 여하에 따라서 그 속도는 충분히 지연될 수 있는 것 아닐까? 비 오던 날 묘비 이마에서 붉게 젖어가는 머리띠들을 보면서 K의 마음은 착잡했다. 신묘역에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민주의 문을 들어서면 원형의 넓은 광장이 나온다. 민주의 광장이다. 그 광장 정면으로 거대한 높이의 항쟁 추모탑이 서 있다. 소총 모양의 두 기둥 사이에 알 모양의 큰 바위가 걸려 있는데 총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주의를 잉태한 시민군들의 총을 상징하는 것이리라. 추모탑을 지나야 묘지다. 우산을 든 몇 명의 시민들이 참배하고 있었고 그중 우산을 받쳐든 한 소녀는 팔랑팔랑 묘지 사이를 뛰어다녔다. K는 그 모습이 보기 좋았다. 딱히 5.18 묘역이 아니더라도 항상 죽음들 사이를 그렇게 스스럼 없이 뛰어다니려 삶은 죽음에 대해 좀 친근해지고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다고 그는 생각하곤 한다. 탑 오른편으로 유형 봉안소가 있다. 이 건물에 들어설 때는 누구나 눈물을 각오해야 한다. 거기서 5.18 당시에 죽은 이들 이후로 더 살다가 죽은 이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 건물 안에서 내내 혼자 있었지만 K는 그 고요한 시간이 좋았다. 비 떨어지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고 전면을 가득 채운 흑백 사진 속의 얼굴들은 모두 침묵하고 있었다. 그 얼굴들에서 비장한 영웅주의를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그들은 다 K처럼 누구의 아들이거나 딸이었고 누구의 남편이나 아니었던 것이다. 봉안소 반대편에 어린이 체험학습관과 역사의 문이 있다. 봉안소에서 광장을 가로질러 그곳으로 가다 보면 두 개의 군상을 보게 된다. 무장항쟁 군상과 대동세상 군상이 그것이다. 푸른 독이 앉은 그것들은 어딘지 인위적이고 공식적이란 느낌을 준다. 학습가는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해서 다음 세대들이 5.18을 간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꾸며놓았다. 듣고 보고 만져보는 5.18이 모토다. 1980년 5월 당시 광주의 모습을 재현해 놓았고 항쟁 일지와 사건의 경위와 역사적 문맥들을 정리해 두었다. K는 아이들이 지금보다 어렸을 때 이곳을 다녀간 적이 있다. 창간 후 메모를 남기는 방이 있었는데 그때 딸이 뭐라고 적었는지 읽어보지 못했다. 찾아보고 싶었지만 그 많은 형형색색의 포스트잇 속에서 딸의 말을 찾아 읽기는 힘들었다. 딸은 역사학자가 되고 싶어 한다. 체험관까지 들러보고 나왔을 때 K는 술 생각이 간절했다. 평소 관람객이 거의 없다 보니 매점을 지키는 사내는 혼자 졸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그를 깨어 컵라면에 맥주 한 캔을 비운 후 K는 묘지를 떠났다. 묘지를 벗어나면서 그는 오늘도 결국 찍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 K는 카메라 들이대는 일 자체를 호사침이라 여겨지게 만드는 피사체를 잘 찍지 못한다. 베트남에서도 그랬고 캄보디아에서도 그랬다. $1를 외치며 달려드는 아이들의 손을 찍지 못했고 먼지 구덩이에서 국수를 먹는 노동자의 젓가락질을 찍지 못했다. 대인시장에서도 그는 전을
지쳐 파는 늙은 부부의 깊은 주름살을 끝내 찍지 못했다. 그리고 K는 오늘도 감히 카메라를 들이대지 못했다. 이곳에 올 때마다 그를 결국 울게 만드는 그 묘비명,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을 죄다 의심하게 만드는 그 묘비명. 여보, 당신은 천사였어.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남편, 아내의 뱃속에는 아이가 자라고 있었고 아내는 정말이지 퇴근 후 돌아올 남편을 문 밖에서 기다린 쟤밖에 없었단다. K는 이제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참이었다. 영락공원, 죽음으로 미리 달려가 봄. 만약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것은 내적인 이유로 인해서 죽는다는 것을 하나의 예외 없는 진리로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모든 생명체의 목적은 죽음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쾌락 원천을 넘어서 500원짜리 꿈. 오래전 프로이트에 매료된 뒤부터 K에겐 고약한 버릇이 하나 생겼다. 자신의 꿈을 자꾸 해석해 보려는 버릇이다. 비교적 생생한 꿈을 꾸다 깨면 처음에는 그 꿈을 잊지 않기 위해 잠을 떨치고 일어나 꿈꾼 내용을 가급적 상세하게 기록했다. 잊으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지만 아직 꿈의 생생함이 사라지기 전에 그것을 자세히 외워두려고 한참 동안 깨어있긴 마찬가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식의 검열이 그것을 순식간에 망각 속으로 묻어버리거나 적절한 2차 가공 작업을 가해 온건하게 중화시켜 버린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K는 그렇게 해서 여러 개의 꿈 해석을 견졌다. 그중 하나를 소개해보면 이렇다. 몇 년 전 봄날 밤에 꾼 꿈이다. 꿈은 사각형의 이미지로 되어 있다. 무슨 캠퍼스 같은 거 혹은 극장의 스크린 같은 것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 사각형은 정확하게 양분되어 있는데 왼편은 아주 화려한 컬러로 이루어져 있고 오른편은 아주 오래된 흑백 화면처럼 생겼다. 왼편 가장자리로부터 동그랗고 제법 큰 물체 하나가 오른편으로 굴러간다. K가 자세히 보니 그것은 500원짜리 백동화다. 그것이 컬러 화면 쪽으로 굴러와 흑백 화면 쪽으로 굴러가더니 이내 영영 화면 밖으로 사라지고 만다. 아주 짧고 단순한 꿈이었다. 그러나 사실 꿈은 그것의 외연적 이미지가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진 잠재적 꿈, 사고 때문에 중요하다. 그리고 외연몽 속에 잠재된 꿈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꿈을 꾸던 당시 꿈꾼 자의 감정 상태를 1차적인 길잡이로 삼아야 한다. 그 단순한 꿈을 꾸던 당시 K의 감정 상태는 어떠했던가? 꿈에서 깨자마자 그는 그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다. 불안, 슬픔, 그리고 죽음이란 단어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동전이 흑백 화면을 지나 사라질 때 K는 분명 그것을 죽음이라고 이해했고 그래서 불안하고 슬펐다. 그 계절쯤에 형이 지금의 K보다는 젊은 나이로 죽었으니 그 꿈은 분명 형의 죽음과 관련된 꿈인 듯했다. 500원짜리 동전과 형의 죽음이라 내내 잊고 있었던 소년의 기억 하나가 K에게 고통스럽게 돌아왔다. 4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왼쪽 다리를 절게 된 K의 형. 죽을 때까지 장애인이었다. 성인이 되면서 몸이 무거워질수록 의족에 의지해서야 겨우 걸음을 뗄 수 있었다. 그 육체의 장애가 그를 자학과 가학으로 내몰았고 종래에는 술에 쩔어 죽게 했다. 철들고 나서야 K는 그의 광폭함을 이해했다. 형은 얼마나 뛰고 싶었을까. 그래서였는지 어렸을 적 그가 K에게 했던 부탁과 명령의 대부분은 자신을 자전거 뒷자리에 태워달라는 거였다. 자가용은 엄두도 못 내던 시절이었으니 남들이 뛰는 속도로 그가 달려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K가 모는 자전거 뒷자리에 앉는 것 외에는 없었다. 그러나 K는 어찌 그리도 모질고 철없었는지 정말인지 K는 형의 그 느린 속도를 견디기 힘들었고 자신의 어리고 연약한 다리로 뒤에 자신보다 더 큰 덩치를 태우고 내디뎌야 하는 자전거 페달의 무게가 짜증난 경우가 많았다. 자주 형의 부탁을 거절했고 빨리 달리는 아이들과 뛰어놀았고 그래서 얻어터지기도 여러 번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이 K에게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내밀었다. K는 기렇게 기억한다. 그러나 이제 생각해보니 당시에 500원짜리 동전이 있었는지 의아하다. 그 시절 K의 집 형편은 500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었다. 그 돈을 받고서야 K는 제법 오랜 시간 동안 형을 자전거 뒷자리에 태우고 읍내 한 바퀴를 거의 다 돌아주었다. 정작 형은 그 일에 대해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뱉지 않았지만 그런 기억이 아마도 그에게는 부지기 쉬웠을 터이니 K는 오랫동안 두고두고 미안했던 듯 싶다. 그러고는 잊어버렸더랬다. 잊고 싶은 기억은 원래 잘 잊어지는 법이다.
형이 죽음 속으로, 그러니까 오래된 흑백 사진 같은 세계로 사라진 뒤에야 K는 정확히 그의 무의식은 그 500원에 얽혀 기억을 다시 상기해냈던 모양이다. 500원이 죽음 속으로 사라졌다. 꿈꾸던 때의 슬픔과 불안한 감정의 연원이 바로 거기였을 것이다. 그러나 더 솔직해지자. 이제 K는 프로이트의 사도가 되었으니 꿈이 거의 예외 없이 꿈꾸는 자의 소망 충족이란 사실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무의식적 소망이란 항상 극단적으로 이기적이어서 슬픔과 불안을 모르는 법이란 사실도 이해한다. K는 정말 꿈속에서 형의 죽음을 슬퍼했던 것일까? 죽음 속으로 사라진 것은 형이 아니라 500원짜리 동전이었지 않은가? K의 불안은 형의 죽음이 아니라 사실 그 500원에 얽힌 치졸한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을까? 틀림없다. K는 무의식 속에서 형의 죽음을 기뻐하고 있었던 것이다. 형의 죽음은 K가 저지른 그 철면피한 실수를 아는 유일한 자기 세상에서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닌가? 꿈속에서 K는 분명 슬퍼했다. 그러나 프로이트라면 그 슬픔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슬픔은 검열의 결과 발생한 반대 감정임에 틀림없다. 슬퍼하는 척 슬퍼함으로써 K는 500원짜리 동전 하나에 얽힌 그 부끄러운 기억과 죄책감을 씻어버리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최근 그는 기일을 맞아 납골 땅에 재로 남은 형 앞에서 묵념했다. 광주를 마지막으로 걷는 날이었다. 묵념하는 내내 손으로는 주머니 속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만지작거리며 떠오른 기억들이 저와 같았다. 그는 조금 마음이 편해졌다. 그러나 K에게 안 된 말이지만 그는 자신의 500원짜리도 못 되는 죄책감이 고작해야 이따위 값싼 고해성사 같은 글 한 편으로 해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란 사실을 금방 알게 될 거다. 형의 납골 땅은 충효동 지금의 영락공원에 있다. 장고에게. 영락공원은 망월동에서 조그만 산 하나만 넘으면 있는 시립묘지이다. 여기에 K의 아버지 김용우 씨도 재가 되어 누워있다. 김용우 씨는 2012년 벚꽃이 마구 떨어지던 4월 18일에 죽었다. 죽기 전 그가 마지막으로 본 영화는 리오 브라보였다. 하워드 혹스작 1959년 영화다. 존 웨인과 딘 마틴이 나온다. 절약으로 정평이 나 있던 양반이 큰맘 먹고 디지털 TV를 들여놓더니 K에게 서부 영화 있으면 가져다 달래서 우선 가져다 준 게 그 영화였다. 청년금방 시절이에도 김용호 씨는 소주 한 병을 사들고 서점 비디오실에서 옛날 옛적 서부에서나 좋은 놈 나쁜 놈 추한 놈 같은 마카로니 웨스턴 영화들을 보고 가곤 했다. 실은 가망 없는 일로 힘들어하는 아들을 보러 온 거였다. K는 안주도 내놓지 못했다. 그가 의식을 놓던 날까지. 또 K는 프랑코 네로가 나오는 원작 영화 장고의 파일을 찾고 있었다. 더 열심히 찾았다면 김용호 씨가 볼 수도 있었으리라. 김용호 씨는 쇠인의 아란 라떼 그렇게 발음했다를 좋아했고 찰슨 브론슨과 헨리 폰타를 좋아했다. 존 웨인과 리차드 위크만트도 좋아했다. 그러니까 그는 평생 오로지 한 가지 장르의 영화만을 좋아했던 것인데 그 마음을 K는 이제서야 좀 안다. 가난했고 박봉의 공무원이었고 물려받은 유산은 없었고 자식은 넷이나 되었으니 단 한 번도 모험이나 일탈이라는 걸 감행해 본 적이 없는 김용호 씨였다. 그가 죽은 뒤 그의 통장에는 잔금이 350만 원 정도 남아 있었다. 오랫동안 공무원이었던 덕분에 연금은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데 노모가 그걸로 생활한다. 그는 큰아들의 방탕한 사생활을 벌충하고 남은 모든 재산을 아내 몫으로 미리 돌려놓았다. 아들들을 단 한 번도 때려보지 않았고 K를 한 번 때린 적이 있다. 공생과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에 국민학생 K가 대바라지게 우리 집엔 케이크도 없어 도대체 낭만이 없는 집이라고 씨부렸을 때 아내에게 큰 소리를 생애 몇 번밖에 질러보지도 않았던 룸살롱에서 양주 한번 마셔보지 않았으며 확인할 수는 없지만 심심풀이 화투판에서 200원만 잃어도 얼굴 표정이 굳어지 버리는 아들에게는 포수 미트를 사주었던 김용우 씨의 유일한 모험, 그것은 총잡이가 나오는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 역을 대신 상상해보는 정도였으리라. 잘 울지 않는 K, 실은 잘 운다. 그러나 대체로 생리적 반응일 뿐 마음을 다해 온 적은 별로 없다. 요즘은 김용호 씨 생각이 종종 온다. 그는 참 훌륭한 아버지였다. 김용호 씨는 4월 15일 일요일 오전에 쓰러졌다. 시제를 모시고 오는 길에 넘어졌고 조상의 귀신 따위는 없는 게 분명하다. 뇌출혈로 누웠다. 의식은 금방 사라지지 않아서 3시간여 동안 그는 K와 대화했다. 움직이면 곤란하다고 해서 K가 그의 변을 닦아주었다. K로서는 아버지 생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간병이었는데 고작 그런 일로도 김용호 씨는 몹시 부끄러웠다. K가 들은 김용호 씨의 마지막 말은 그래 한번 해보자였다. 그 말을 할 때 눈에서는 눈물 한 줄기가 흘렀던 걸로 기억한다.
아버지 뇌출혈이 있대요. 지금부터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끝까지 힘내셔야 해요. K의 말에 그렇게 대답했다. 그리고 목요일 정오쯤에 죽었다. 나흘, 그러니까 고작 96시간 동안만 그는 가족을 힘들게 했다. 아니, 실은 힘들게 한 적도 아니었는데 서울과 천안에 사는 아들들, 가족이 와야 했고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 그들이 가장 슬프게 울었다. 이웃들과 이별할 시간 정도는 필요했고 또 다들 얼마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네 번째 심폐소생술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K였다. 김용호 씨는 그는 죽음마저도 그렇게 검소했다. K는 김혜란의 달려라 아비를 읽은 적이 있다. 그 소설에는 야간 팬츠를 입고 밤에 공원을 달리는 아버지를 상상하는 주인공이 나온다. 그런데 주인공의 아버지는 이미 죽었다. 그러니 주인공의 상상은 일종의 정신승리법이다. 얼마 전 타란티노가 다시 만든 장고를 딸과 함께 보면서 19금 영화를 딸과 함께 보는 것은 K의 악취미들 중 하나다. K도 무의식 중에 그와 같은 정신승리법을 구사한 적이 있다. 김영호 씨 입에 불타는 시가를 물고 파르르 떨리는 한쪽 눈꺼풀 속에는 분노를 감춘 채 이제 곧 허리춤에 권총을 뽑아들 기세다. 손가락이 조금 떨리지만 그것은 긴장 때문이 아니라 분노를 다스리느라 그러는 거다. 결투에는 이골이 나서 악당을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듯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있다.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방아쇠는 5번. 잠시 후 석양이 지며 몸에 구멍이 난 시신들이 즐비한 마을을 떠나 까만 점으로 사라질 때까지 황야의 먼지 속을 쓸쓸하고 당당하게 행진이라도 할 참이다. 음악은 엘리오 모리코네. 노을은 아름답고 말을 탄 그의 뒷모습은 장엄하다. 그러나 자기 위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저 따위 황당한 정신승리법으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K의 죄책감이 해소될 수는 없다. 아버지가 쓰러지던 일요일 그는 아버지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시제에 다녀올 수도 있었다. 김용호 씨는 K의 밀린 원고 탓에 죽었다는 사실을 K가 잊을 수는 없으리라. 죽음으로 미리 달려가 봄. 3년 동안 K는 김용호 씨가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그새 밤 동안의 경험을 적당한 언어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 방에 그는 단지 슬프기만 했던 것이 아니다. 밤은 약간 장엄했고 무서웠고 고독했고 지혜로웠고 체념적이었고 그리고 맞다 무엇보다도 겸손했다. 아무튼 말하기 힘든 아주 복잡한 감정들이 그 새밤 동안 K를 찾아왔다. 아버지는 온몸에 수십 개의 생명유지 장치를 꽂은 채 잠들어 있었다. 그 잠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알 수 없었고 바깥 어둠 속에서는 거대한 나무들이 마구 꽃잎들을 뿌려대고 있었다. 오래된 대학병원 마당에는 고목의 나이에 이른 벚나무들이 여러 그루 서 있었는데 잠들 수 없어서 K는 그 꽃길 아래 잠깐씩 나와 앉아 있곤 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죽음과 1대1로 독대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어쩔 수 없이 그 어두운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았고 그럴 때면 벤치 옆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죽음이 삶을 완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니 살면서 부끄러웠던 순간들이 떠올랐지만 한편으로 이제 방금 그것들은 모두 극복된 듯 싶었다. 슬픈 와중에도 그는 자신이 넓어지고 있고 또 단단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작년에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읽고 난 후에야 K는 그 밤에 복잡한 감정에 적합한 말을 찾아낸다. 그것은 죽음으로 미리 달려가 봄이었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한다. 미리 달려가 봄은 죽음을 향한 비본래적인 존재처럼 이 건너뛸 수 없음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대하여 자신을 자유롭게 내준다. 자신의 고유한 죽음에 대하여 미리 달려가 보며 자유롭게 됨은 우연하게 밀어닥치는 가능성 속으로 상실로부터 해방시켜 주어 현존재로 하여금 건너뛸 수 없는 가능성이 앞에 놓여 있는 현사실적 가능성들을 처음으로 비로소 본래적으로 이해하고 선택하게 한다. 아버지 이전에도 K는 몇 차례 죽음을 겪은 적이 있다. 조부, 조모, 형, 외조부, 외조모, 외삼촌, 이모들이 이미 다 기억 속에서만 남아있는 존재들이 되고 말았다. 송정리에도 이제 그들은 없다. 또래들 중에도 더러 죽은 이들이 있다. 물론 K는 그들이 하나둘 사라질 때마다 슬퍼했다. 그러나 오로지 아버지가 서서히 사라져가던 그 새밤 동안만 K는 죽음에 대해 진정을 다해 조심했다. 그는 마음 깊이 슬펐다. 그러나 내색할 수 없는 어떤 성취감 속에서 슬펐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거나 죽음은 내 세로의 기한이다라거나 하는 말들은 다 죽음을 회피하기 위해 비본래적인 그들이 고안해낸 방책에 불과하다. 현존재는 타인의 죽음을 통해 죽음으로 미리 달려가 봄으로써 본래적 실존을 회복한다.
죽음은 피해야 할 악재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종래에는 실현될 수밖에 없는 최고의 가능성이다. 하이데거는 그렇게 말한다. 그리고 그 밤에 자신이 바로 그런 비슷한 감정이었다고. 케이는 달리 할 말이 없다. 케이는 아버지도 그런 죽음을 맞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다. 의학은 확실히 권력이었고 게다가 무소불위였다. 면회는 하루 2번뿐이었고 환자는 자신의 죽음을 결정할 수 없었다. 생명유지 장치들은 환자 자신의 의사를 묻지 않았다. 유언을 남길 새도 없었고 김영호 씨가 그토록 사랑하던 손자들과 하나하나 눈을 맞춰볼 시간도 없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 그의 내리 속에서 삶이 파노라마처럼 완성되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케이는 대들지 못했다. 김용우 씨는 방부 처리되었다. 냉장 보관되었고 케이는 염할 때 그를 다시 보았다. 입가에 미소도 만들고 수술 자국은 화장으로 감췄다. 케이는 장례식장도 적절한 가격에 계약했다. 화투 한 벌, 나무젓가락 한 개까지 계산은 정확했다. 사고사였으므로 경찰이 몇 번 다녀갔고 손님들은 의례적으로 슬퍼하다가 돌아갔다. 최종적으로 김용호 씨는 재가 되었고 사람 머리 크기만한 항아리에 담긴 후 살아있는 것들과 멀리 격리된 공원묘지에 묻혔다. 영락공원 평장무역이었고 장례는 그렇게 잘 끝났다. 완전한 절대 공동체. 완전한 절대 공동체. 우리 시대의 죽음은 절대 하이데거가 바라던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케이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느꼈던 바가 그것이었다. 우리 시대 위생, 안전, 청결은 구호의 수준을 넘어서 거의 강제에 이르고 있다. 죽음을 떠올리거나 죽음을 연상시키는 모든 행위는 범법, 일탈, 불온의 이름으로 단죄의 대상이 되고 묘지는 생활계를 벗어나 살아있는 자들에게 불쾌하지 않도록 멀리 교회로 추방당한다. 병자들은 죽음의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는 순간 가족의 품을 벗어나 병원으로 격리되고 죽은 자들은 공포 영화 속에나 등장해서 시집과 썩은 피를 흘리며 조롱당하고 악마화된다. 그러나 사람들이 죽음에 호의적이었던 시절도 있기는 있었으리라. 케이가 학문이란 걸 시작하던 초입에 읽었던 필리포 아리에스의 죽음 앞에선 인간에는 그런 시절이 기록되어 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과의 바로 이러한 혼재가 라틴적인 서구 사회에서 18세기까지의 특징을 이룬다. 교회의 신도들은 야외의 설교단에서 행해지는 설교사의 설교를 경청한다. 다시 말해 그곳에서는 모든 종류의 종교 행사와 더불어 카톨릭 동맹 시대, 16세기 말의 종교전쟁 시대, 군사 동원 등 온갖 소집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묘지는 연인들이 서로의 약속을 주고받는 장소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필리프 아이에스 죽음 앞에 선 인간, 유선자 옮김, 동문선 1997년 63쪽 묘지가 모든 종류의 종교 행사, 군사적 집회, 심지어는 연인들의 미래를 위한 장소이기도 했던 시절이 있었단다.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과 화해롭던 시절도 있었다는 말이다. 이런 사례는 유럽만의 것일까? 케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이 매일 일하는 밭 한 건데 남편의 묘지를 만든 친척 노인을 알고 있다. 일하다 거기서 쉬고 거기서 새차를 먹는다. 죽은 자들이 이즈음처럼 외롭고 기괴한 존재가 된 것은 사실 근대 이후의 일이다. 살아서 생산하라. K가 생산하기에 근대화된 한국은 오로지 그 말밖에 할 줄 모르는 벙어리에 가깝다. 그러나 삶과 생산의 모든 것을 투자한 사람들도 필시 다 죽는다. 근대보다도 죽음의 힘이 더 센 셈이다. 신자유주의자들도 죽겠지. 전두환도 노태우도. 영락공원 평장 묘지에 들을 때마다 몰라보게 늘어나는 묘비들을 보면서 K는 그 사실을 실감한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김용호 씨는 이제 영락공원의 말단 신참이 아니다. 그 사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묘들이 들어섰고 영락공원 인근 야산은 지금도 산을 깎아 묘지터를 닦는 공사를 한창이다. 이대로라면 망월동 시립묘지가 그랬던 것처럼 영락공원도 곧 10,000원이 되고 말이다. K는 묘지 전체를 한 차례 빙 둘러보았다. 저 많은 무덤들 중에는 형의 무덤도 있고 아래 무덤도 있다. 선산으로 이장하기 전까지 외조부도 여기 붙여 있었고 외삼촌의 유골함은 형의 납골묘 바로 위에 마치 무슨 2층 집을 같이 쓰듯 나란히 안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가족들 말고도 K가 알았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기에 묻혀 있을 것이다. 광주 살면서 한 번쯤 어깨를 스쳐갔거나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거나 이웃에 살았던 뭐 그런 사람들. K가 아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여기 묻히게 될 것이다. K가 모르는 사이 그를 사랑했던 여인들.
별일도 아닌 걸로 K가 증오했던 사내들, K 탓에 큰 곤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K를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던 사내들, 또 K의 노무와 아내와 아들과 딸과 또 그 아들과 딸들, 그리고 별 이변이 없다면 K 자신도 김용호 씨 무덤 앞에 소주 한 잔을 따라 놓고 담배 한 대를 피우며 쪼그려 앉아 있을라 치면 K에게 드는 생각들이다. 그래서 그는 이 묘지가 편안하다. 강주 사람이라면 대체로 여기서들 만나게 되어 있고 다들 여기서 온갖 은원으로부터 해방되기 마련이니까. 죽음은 누구나에게 예외가 없어서 이곳에서는 그저 물질로 돌아간 쟤들의 평등뿐이다. 위계도 계급도 차별도 쟁투도 사랑도 증오도 심지어 무관심마저도 있을 수 없을 테니까. 광주를 다 걸은 후 이제 김용호 씨는 무덤 앞에 앉은 K는 차분히 보였다. 그는 일시적이지도 충동적이지도 않은 어떤 영원한 절대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버린 것 같은 표정을 지은 채로 얼마간 거기 더 앉아 있었다. 생각해보니 여기는 완벽한 절대 공동체였다.